네, 오밤중의 뉴스 이번 순서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안 잊어먹었어요. 정치루킹 이분 뉴스로 헷갈리지도 않았고. 네, 바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감동입니다. 예, 우리 김대호 PD가 가면서 네. 이분 뉴스랑 정치루킹 헷갈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갔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예, 헷갈리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어쩐지 바로 정치력 하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틀리기를 바라셨던 자, 지난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그동안 황당했던 일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참 당황스러웠어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김문수라는 사람이 많이 변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이상하게 변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 극우 유튜브에 등장할 때의 모습이나 장관 후보자로서 앉아있는 그런 자세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역대 지금까지 공직 후보자들이 적어도 그 자리에 와가지고는 아이고 옛날에 제가 좀 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상으로나마 이렇게 말을 좀 해왔는데 좀 주워 담는 말을 해왔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놀랐거든요. 네. 저런 사람이 한때 노동운동 대부였나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전향한 사람의 어떤 특징이 좀 저는 이렇게 유난히 더 돋보이는 인사청문회였던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그 영상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가치 체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좌쪽에서 운동권에서 이제 완전 극우로 그냥 일반 보수도 아니고 뭐 정통 보수도 아니고 진짜 수구의 끝으로 전향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전향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출세지향적인 또 어떻게 보면 권력을 향한 그런 권력욕을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해왔구나라는 걸 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노동운동 대부였던 김문수는 왜 저렇게 됐나? 예요. 네. 이거는 우리 이인혜 기자가 품고 있는 의문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 역시 풀지 못하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분석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렇게 이상하게 변하나? 그러니까 실제로 뉴라이트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쨌든 좌쪽에서 뉴라이트 인사들로 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기존 사고 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번 인사청문회 김문수 인사청문회에서 좀 확실히 돋보였던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지금 한간에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이 사람 진짜 고문받고 뇌가 이상해진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도대체 이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변했나?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나 하는 의문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으세요? 하다못해 글쎄 진보는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식의 얘기는 하지 말아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탄핵을 한 사람은 빨갱이다. 사실 지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가 빨갱이라고 찍혀가지고 고문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뭐 조금 있다가 그냥 준비한 영상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윤석열 보고도 뻘겋다고 해놓고서는 그 밑에 가가지고 장관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거랑 어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랑 전혀 다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자,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준비된 영상이 자, 일단 이 영상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 후보자님께서는 말씀 취지에
선서를 한 이후에 선서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선서를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 취지를 봤을 때 지금 좀 입장을 말씀하시고 진행하는 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실 것인지 한번 입장을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 말씀도 많이 계시지만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학생운동을 1970년부터 시작해서 전태일 분신 이후에 노동 현장에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노동 현장 공장에도 한 7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 해고, 또 삼청교육 대상이 되어서 피신도 하고 감옥도 가고 또 동구권 몰락을 보면서 그 비참한 공산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단순히 이상이지 현실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제가 당시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를 시작해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난번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 때로는 제야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반대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라고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제 남은 삶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와 청년기의 저의 말과 지금의 말과 또 국회의원 할 때 말과 도지사를 할 때 말과 지금도 전향했다 얘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향해서 옛날에 김문수가 아니다. 옛날에 노동운동하던 김문수가 아니다. 뭐 이 얘기를 했네요. 근데 그동안에 뭐 노동운동할 때 김문수는 아니라 치더라도 그동안에 좀 과격했던 표현들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자기 노동운동 경력을 이렇게 열심히 떠벌리는 거 보니까 글쎄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이게 맨 처음에 이제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를 어쨌든 이제 선서 같은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과할 의향이 있냐. 그래서 그간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라고 이제 묻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책에서 왜 책 같은 거 이제 앞부분에 서론을 먼저 읽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뒤에 이제 책을 읽어가듯이 저는 이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어떤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 뉴라이트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면서 물론 그분이 왜 그렇게 전향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제 어떤 운동권이 갖고 있었던 이상 그리고 진짜 그 대중들이 정말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취지나 이상은 저는 정말 이해가 되고 뭐 전향을 한 것도 실제로 고문받고 힘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황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의 사고 체계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3가지. 네. 첫째. 이제 첫째는 이 사람이 꿈꾸던 이상들이 무너졌다.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뭔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고 무너진 현실. 네. 그러니까 나는 애시당초 그쪽이었던 적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 네.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꿈꾸던 어떤 사회주의의 이상이 되었든 뭐 여러 가지 현실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자포자기. 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이제 발탁이 되기 전에 이제 뭐 이재호 전 의원과 함께
창당을 또 한 번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민중당도 한 적이 있고 네. 그 외에 다른 소소한 정당을 만든 적도 네. 있고 뭐 그 그렇죠. 운동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노동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 노동자의 어떤 현실을 처우를 개선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어떤 정계 입문에서 실제적으로 득표율이 안 돼서 그냥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좌절을 맛보면서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무용론에 많이 젖은 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 저쪽에 찰싹 붙는 게 낫다. 낫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는 이게 좀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그런 무용론에 계속 젖고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를 이제 거쳐서 이제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 사회, 이 대한민국 한번 망해야 정신 차린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친일파들도 어쨌든 일제 시기에 그 친일파들이 실제적으로 뭐 개화나 이런 좋은 의미로 사실 시작했잖아요. 그 썩어 빠진 어떤 그 조선의 왕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왕실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이 민중들도 어떤 개화가 되어야 된다. 근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좋은 의미로 출발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게 일제 식민 지배의 어떤 정당화가 되고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진짜 일본의 지배를 너희들은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뉴라이트로 전향한 사람들의 어떤 극우적인 사고 안에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참 그래도 그렇지. 그게 뉴라이트가 마치 친일과 동일한 얘기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방금 이 얘기는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없다. 라든지 이제 뭐 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처 입었던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끝내든지. 근데 뭐 뒷부분에 그런 얘기 하긴 했습니다만 뭐라고 느껴지냐면 내가 말이야 노동운동도 했거든. 내가 말이야 청계천에도 가서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내가 노동운동 얼마나 세게 한 줄 알아? 나 뭐 그래 삼천교육대도 갈 뻔하고 말이야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니들이 뭐 나한테 사과하라고? 이런 거만함이 좀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태도가 딱 그 태도거든요, 지금. 사실 이런 기조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거만한 기조들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김문수식 사고방식인 거잖아요. 그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이 인사청문회 내내 여러 사안들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사람이 단순히 뭐 국무위원으로서 정체성에 의심이 되는 측면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사람이 진짜 자질이 적합한가? 라는 의문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애초에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런 장관으로서 그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인가? 부터 먼저 본질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애시당초 자격이 미달인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사람을 윤석열이 뽑은 거다. 제가 참 느끼는 게 요즘 같은 거 보면은 윤석열의 이 장관들이 또는 장관급 인사들이 참 그 기득권 인사나 우익들 중에서도 제일 하급들만 데려오는 것 같아. 뭐 그렇죠. 패급이라고 그러죠, 패급. 네, 백금. 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느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양식 있는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런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더 이상 뭐 장관이든 뭐든 안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결국에 하겠다는 사람은 이진숙 같은 패급들만 들어온다. 그래서 패급인 뭐 김태규, 이진숙, 김문수 이런 애들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그 말도 맞는 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실제로 윤석열이 너 장관 할래? 장관 인사 이거 좀 검증 좀 해도 돼? 동의해 줄래? 라고 했을 때 싫어요. 저 좀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김문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윤석열도 얘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 라고 했지만 다 연세도 되게 많으시잖아, 애들이. 그쵸. 네. 다 한물 간 사람들이요.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전 진짜 김문수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를 저희 나이대에서는 사실 접하기 힘든 사람인 건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 때도 뭐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 하면은 오히려 뭐 이재명 이제 대표가 더 강렬하게 박혀 있지 사실 이렇게 김문수 지사는 크게 이렇게 박혀 있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희 나이대에서는 이제 그냥 슬슬 은퇴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로로서 존재해야 될 정치인인데 갑자기 노동을 하겠다면서 노동부 장관 2022년부터 하면서 그냥 2022년부터 들어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계를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운동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노동계 어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선 적임자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펼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참 당황스러운데. 자, 계속해서 이 김문수가 이 인사청문회 내내 네, 좀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하죠. 네. 또 어떤 발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많았는데 네. 제가 이걸 추리느라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길었으면 다 하나씩 다루어 보면 좋을 사안이긴 했는데 네. 우선은 그 이제 손배소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현대제철에서 이제 어쨌든 그 쟁의를 했던 노동자들 이제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한테 그때는 지금 한 200명 조금 넘었었던 네. 거군요.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몇 천억 이상의 손배소 금액을 내라. 이러면서 갑자기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그 노동자들이 그 돈을 다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그러한 법들,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것도 나왔고 그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한번 적은 적이 있어요. 노동자들을 이제 탄압시키거나 노동자들 힘들게 하려면 손배폭탄을 한번 주는 게 좋다. 이런 취지로 이제 글을 썼던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해당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김문수한테 국회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네. 그때 손배폭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대목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 TV에서 했던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불법 파업에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 동의하십니까? 지금 또 이 불법 파업에 뿐만 아니라 이 소송 자체가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되는 걸로 봅니다. 고통이죠. 그럼 그때 발언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발언은 그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2018년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조사 기간 약 10년 동안 불법 파견은 모두 벌금에 그쳤습니다. 부당노동 행위는 단 2건이 법정 실형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10년 동안 이 조사한 결과가 결국은 불법 파견에 대해서 벌금이었고 부당노동 행위는 2건만 실형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그 경우를 조금 봐야 되는데 제가 의원님 말씀에 일반적인 이게 말씀에 그동안 답변 드리기 어렵네요. 그렇게 많은 불법 파견을 했어도 그냥 벌금으로 끝나고 또 부당노동 행위를 했어도 처벌받은 게 10년 동안 2건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중간에 이제 영상을 네. 끊었는데 되게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노동운동했다는 사람이 노동자한테 이 손배소를 물리는 게 가장 직방이다 이거 네, 아니야? 네, 그렇죠. 쉽게 네. 얘기하면. 되게 좀 분노가 좀 확 치미는 것이 내가 노조위원장을 2번을 했어요.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파이낸셜 뉴스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도 이렇게 파업하는 걸 결정을 쉽게 못 내립니다.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을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면 어떡하느냐. 이 걱정이 제일 먼저 되거든요. 그래서 파업 함부로 결정 못 해요. 파업 준비하려면 많은 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파업을 했는데 뭐 할 거야 그러면? 그냥 집에 그냥 있으라 그래?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하다 보면은 참 진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파업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 파업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손배소까지 한다? 그건 노조도 작살내고 노동자들도 작살내겠고 파업 자체를 못하게 막겠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이 장관?
장관 후보자로 지금 나와 있고, 그럼 저 잠깐 한 가지 여쭤볼 게, 예. 그러면 이렇게 손배소를 실제적으로 노동자들한테 물릴 경우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결국에는? 방법이, 노조가 법인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노조한테 손배소가 들어온 경우는 노조는 파산해요. 그렇게 되면 노조가 해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 파괴하는 그런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연대해서 손배소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노조원 또는 노조 집행부가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수천억씩이나 된다. 수천억,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조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겠다, 가정을 파괴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왜냐면은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봐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그냥 너 알아서 한번 당해봐라. 당해봐라 이거요. 와, 그걸 정부가 지켜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요런 정도의 채무채권은 그냥 끝나요, 이걸로.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악법 같은 얘기인데, 노동부 장관이 될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한다? 노사 간에 이제 쟁의 발생 신고를 해요. 쟁의 발생 신고를 하면은 노동위원회에 가가지고 이제 중재를 합니다. 이 중재가 안 돼서 중재 불성립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파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파업을 하게 되면 합법 파업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도 합법 파업인 경우에도 이 손배소를 물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각돼야 정상이죠. 네. 근데 기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설령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하는 중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어요. 그 변호사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 중에 이런 거예요. 가장 쉽고 소송을 간단하면서 자꾸 거는 거. 확실한. 한 덩어리가 나한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 정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엄청 괴롭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왔다. 그러니까 뭐든 몰아붙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투쟁적인 성격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첨예하게 다뤄져야 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너무 그냥 이념적 잣대로 그냥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은 그냥 악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극단적으로 옮겨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경사노위 그때도 했지만 2022년도에 저는 이제 기사가 안 나는 걸 보면서 뭐 가끔 뭐 대화를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사 몇 번은 봤습니다만, 그 외에 뭐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없었던 것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무난히 했거나 아니면 일을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무난히 일을 했으면 이 사람 성격상 아마 엄청 떠벌리고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던하게 묻어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없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노동의 어떤 그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여러 과정들을 잘 거쳐왔는가, 그런 자질들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없는 사람을 그냥 이력이 있으니까 뽑겠다라고 하는 이 윤석열이 참, 그러니까 그 할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진짜 지금 김문수도 어떻게든 지금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본인도. 두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그렇게 극우 유튜버를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 본대. 그래서 내 것도 많이 본대. 그래서 저 새끼 뭔 소리 하나 이러고 한다는 거에서 제가 욕하는 거 다 알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들려요. 예. 그리고 정반대로 김문수 같은 사람을 많이 본대요. 그래서 지금 내각에 앉히는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인 거야. 신원식부터 해가지고 극우 유튜브 단골 손님들, 그리고 더하기 해서 다 그 외 다른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다 좋아. 이 사람이 그 반노동자적인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반노동자라기보다 친일파에 가깝거나 아주 뭐 그렇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국가관과 역사관이 심히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본인이 반헌법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왜 내가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게 왜 잘못이야? 왜 예. 잘못이야? 그냥 우기고 있는 그런 행태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청에 또 벌건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벌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지금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1919년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하겠지. 나라가 있는데 뭐하러 독립운동?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너가 왜 가자 그래? 내가 누구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세번해서 여러분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알고 또 해를 나와서 키울 줄 알아요.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피할 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후보자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 제가 다시 여쭤볼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O, X 아닐 것 같으면 뭐 세모도 괜찮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탄핵당했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무리하게 탄핵당하고 무리한 형을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O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뭐 당연한 얘기 그 신용복 선생 제일 존경하면 존경- 다 김일성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영복 선생의 자, 사상을 됐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존경한다고 손해배상 했고 폭탄이 이것을-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효약입니까? 그뭐 특효약이라는 이런 말은 좀 과한 표현인데.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장 파탄나게 해서 파 못하게 하는 특효약 맞습니까? 그뭐 말 자체를 그런 식으로 자, 문재인 말씀하신 거, 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네. 세월호 참사 죽음의 구판이다. 세월호 기억 잊어야 한다.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야 한다. 세월호의 기억 공간을 광화문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OX로 매우 대답해 잘못됐다고. 주십시오. OX로. 네. 자, 2019년 언론 인터뷰입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그것도 좀 말씀을 그렇게 네, 세모로 하시죠. 예, 자, 그걸 인용해서 그러시는데. 바스가 누구 거며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그럼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지. 자, 2019년 8월 20일입니다. 국회. 그좀 과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장 다 그렇게 오라는 엄청난 거죠? 형을 예, 준다면 오라는 거죠. 문재인 2010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20일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반미 반일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친미 친일이란 말이 문제가 아니고 반미 반일을 지금 하면은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지나치게 일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앞에 그런 거 하는 거는 국제법으로도 예, 옳지 그런데 않고, 광화문에 박정희,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그거는 좀 과한 편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네, 1분 주시고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뭐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 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 시대 때 그럼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 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후보자님 예,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지금들 뭘 부정을 기부소마한테 해요? 있습니까? 가만 있어요. 의사진행 받아. 나 지금 기부소마한테 있어. 아니 왜 부정한다 그래요? 부정했잖아요 지금. 지금 뭘 부정하고 부정해요?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왜 부정해요? 가만 있어요, 후보자. 지금 저희를 소합니다. 네, 강특권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지금 김문수 후보는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과 4.19 3.1 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으로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내가 김문수 후보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할 말이 참 없는데 이러고 나서 파행이 됐어요. 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아마 김문수는 막판에 깽판을 부리겠다. 그렇죠. 이게 아마 11시쯤 네. 됐었죠. 네. 예, 이제 끝나갈 때 되니까 귀찮아. 빨리 끝내지. 그러니까 깽판 한번 부려볼까? 라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딱 태도가 그래요. 네. 근데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에 패망한 프랑스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의해서 파리가 수복될 때까지 프랑스 국민들은 다 국적이 독일이었겠네. 그 아일랜드가 4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아일랜드가 그동안에 아일랜드가 영국이었느냐? 아니요. 400년 동안 있어도 자기는 아일랜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리시란 말이야. 근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 아이리시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가서도 자기 국적은 아일랜드라고 썼다고. 국토를 뺏겼는데 왜 아일랜드야? 예. 기본적인 그런 역사적 인식이 없다. 진짜. 어떻게 저런 거를 장관이라고. 근데 전 진짜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그렇게 따지면 1919년도에 이미 진짜 그렇게 건국이라는 걸 해서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그럼 뭐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떠받드는 이승만도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떠받드는 이승만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1948년 그렇게 건국을 인정하면 그렇게 자꾸 본인들이 싫어하는 정말 증오하지 못해 마다하는 그런 북한을 나라로 인정해주는 꼴이 돼요. 북한을 그냥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주면서 그래 너희들 나라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니 지금까지 북한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라고 했던 사람들 다 빨갱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만이라도 뭐 친북이라고 이래가지고 그냥 다 이 사람들 종북 좌파다 그렇게 낙인 찍을 때는 언제고 본인들이 종북 좌파 발언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그러니까. 무슨 발언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논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한데 이런 사람을 장관에 앉았다는데 그리고 더 뻔뻔스러운 게 저거를 목청 높여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태도예요. 앞서 말한 그 거만한 태도들이 계속 그냥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그냥 온 부분들이 있었던 걱정이네요. 거죠. 이제 윤석열은 아마 저러해도 그 장관으로 임명을 할 건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 갈등 중에서 지금 이런 이념 갈등 외에도 노사 갈등이 거의 항상 이제 1, 2위를 다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갈등들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지금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잠깐 그 인사청문회에서 나오고 넘어갔지만 그 얘기도 사실 별로 이제 찬성하지 않는다 입장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본인들 그 김문수가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약자라고 인정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어쨌든 모든 그런 범위 내에서 노란봉투법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그 김문수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약자들을 결국엔 지켜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건데 그걸 다 그런 법들을 부정하면서 지켜내겠다? 이런 한 입으로 두말하는 소리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파헤쳐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할 말이 참 많아요. 제가 노조위원장을 2차례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그 자본의 나라구나. 노동자들이 설 곳은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가 노조위원장 하는데도 이 정도면 그냥 보통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하게 되면 아, 암담하구나. 좀 누구나 다 아는 놈이 더하다고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참 걱정이 되네요. 그니까요. 좀 자꾸 걱정이 되네, 이거 참. 참 이제 앞으로 이 김문수 밑에서 살아갈 우리 노동자들 정말 힘들겠어요. 그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20, 30대 처음 이제 그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이런 친구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그 이상의 왜 그 40대, 50대로 가면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아니면 딴 데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배짱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만한 그 능력도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 능력을 아직 채 갖추지 못한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맞아요. 지금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층들이 대부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비정규직을 일정 정도 거친 다음에 정규직화되는 과정. 근데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당한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시화될 수 있다. 그 걱정도 하게 되네요. 저희 청년들 44만 명 이번에 쉬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쉬었음 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고용에 대한 가치를 이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근로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저희가 쉬고 싶어서 쉬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른들이 그냥 보는 아 얘네들 진짜 문제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진짜 이 청년들이 왜 그렇게 이 사회에 대해서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결국엔 일을 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는지 그 근본부터 따져야 되는데 이런 장관 밑에서 어떻게 이런 해야 돼요? 장관이 과연 이 20, 30대들의 어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 잘났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노동운동도 하고 말이야 청계천에서 말이야. 진짜 이런 사람들 젊은 애들이 그냥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젊은 우리 노동자들도 걱정이지만 고용노동부 공무원들도 참 걱정이네요. 맞아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지금 아마 속으로 한숨을 쉬고 있지 않을까. 김문수인데. 아이고. 김문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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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참 앞으로 좀 이런 좀 희망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랬나요? 네. 아이고. 네. 자, 한편으로는 미안해요. 이렇게 저기 네. 젊은 층들한테 이렇게 하면 돼. 어느 정도 좀 답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때보다 더 답이 없어. 이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그 답을 찾아 나가야죠. 네. 좀 네. 빨리 좀 찾았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좀 의미 있는 주제를 해오셨는데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알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